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많이 쓰는 힘은 생각하는 힘이 아니라 남과 견주는 힘이라고. 그대들은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하셨습니까? 혹시 손안의 작은 화면을 켜고 누군가의 소식을 후려보지는 않으셨는지요? 그 짧은 순간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무거워진 적은 없으셨습니까? 축하해야 할 소식 앞에서 입꼬리는 올라가는데 가슴은 가라앉는 그 이상한 감각. 기쁨과 시기가 동시에 밀려오는 그 불편한 순간을 겪어 본 적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그대들을 위한 것입니다. 비교는 발전의 동력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남보다 앞서야 살아남고 뒤처지면 도태된다는 믿음은 어릴 적부터 뼛속에 새겨졌습니다. 시험 성적표에 적힌 등수, 달리기에서 매겨진 순위, 부모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 옆집 아이는 벌써 저만큼 갔는데 너는 뭘 하고 있느냐. 그렇게 우리는 자기 안을 들여다보기도 전에 옆 사람의 속도를 재는 법부터 익혔습니다. 그것이 노력이라 불렸고 그것이 성장이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이 18년의 유배를 견디며 발견한 것은 전혀 다른 진실이었습니다. 비교가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맞지만 그 방향이 반드시 앞은 아니라는 것. 대부분의 비교는 사람을 앞으로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남의 성취를 볼 때 생기는 힘은 추진력이 아니라 조급함이고 그 조급함은 결국 자기 혐오의 씨앗이 됩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뒤처지면 안 된다는 공포가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정약용은 40살에 강진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한양에서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던 관료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남쪽 끝 외딴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처음 몇 해 그를 가장 괴롭힌 것은 궁핍한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한양에 남은 동료들의 소식이었습니다. 누구는 높은 벼슬에 올랐다는 소문, 누구는 임금 앞에서 큰 공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바람을 타고 유배지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때마다 정약용의 밤은 길어졌습니다. 같은 시기에 과거에 급제한 벗들이 승승장구하는 동안 자신은 초가집 한 칸에서 벽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격차가 선명해질수록 자신의 처지가 더 깊은 구덩이로 느껴졌습니다.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눈이 소리 없이 내리는 밤, 정약용은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창호지 너머로 흰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이토록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유배 그 자체가 아니라 한양에 남은 이들과 자신 사이의 거리를 끊임없이 재고 있는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잃은 것만 세는 눈으로는 가진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의 자리만 올려다보는 목은 자기 발밑의 땅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약용은 질문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쯤 갔을까가 아니라 나는 오늘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전환이 그의 유배를 완전히 다른 시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남의 속도가 아닌 자기 호흡에 집중하기 시작하자 비로소 눈앞에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읽어야 할 책, 정리해야 할 사상, 가르쳐야 할 제자들, 기록해야 할 백성의 삶. 목민심서와 경세유표의 첫 문장은 그렇게 비교를 내려놓은 자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남을 이기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과 겨루느라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는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약용이 모든 것을 빼앗긴 유배지에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처음 만났던 그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발견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남의 잣대를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내 키가 보인다. 이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 왜 비교를 멈추는 것이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진짜 성장의 시작인지 지금부터 천천히 따라가 보시겠습니까?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무거운 자를 잠시 내려놓고 들어주십시오. 비교의 뿌리는 깊습니다. 그것은 어제 오늘 생긴 습관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존재의 태초부터 심어진 본능에 가깝습니다. 무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위치를 끊임없이 확인해야 했던 시절의 흔적이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누가 더 강한지,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누가 무리에서 밀려날 것인지. 그 시절에는 비교가 생존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본능이 지금도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 본능을 일찍이 간파했습니다. 젊은 시절 한양에서 벼슬길에 올랐을 때 그 역시 비교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누가 임금에게 더 가까이 나아갔는가, 누구의 상소가 먼저 채택되었는가,
누구의 이름이 먼저 불렸는가. 조정의 관료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줄세우기가 매일같이 벌어졌고 정약용 자신도 그 안에서 은밀히 자신의 순번을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부끄러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모두가 그러했으니까요. 그러나 비교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공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남의 삶을 볼 때 가장 빛나는 한 조각만을 봅니다. 반면 자기 삶은 어두운 구석까지 전부합니다. 남의 잔치상 위에 차려진 음식만 보고 그 음식을 차리느라 흘린 땀과 눈물은 보지 못합니다. 이 불균형한 비교 위에서 자존감은 끝없이 무너집니다. 남의 완성된 결과와 나의 엉성한 과정을 나란히 놓으니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정약용은 유배 초기에 이 덫에 깊이 빠졌습니다. 한양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늘 누군가의 승진, 누군가의 영달이었습니다. 그 소식들은 사실의 일부분에 불과했지만 유배지에 홀로 앉은 정약용에게는 완벽한 성공의 초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현실과 그 초상 사이에 간극이 벌어질수록 그는 자신이 인생에서 완전히 낙오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봄, 강진의 한 늙은 농부를 만나면서 그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는 매일 새벽 밭에 나가 일했습니다. 정약용이 지나가며 보니 옆 밭은 이미 싹이 올라와 푸르렀는데 그 농부의 밭은 아직 매늘기였습니다. 정약용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옆 밭에 비에 늦지 않았느냐고. 농부는 흙을 만지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밭은 원래 늦게 심는 땅이라고. 토질이 달라서 같은 때에 심으면 오히려 씨앗이 썩는다고. 각 밭에는 각 밭의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약용은 그 말에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각 밭에는 각 밭의 때가 있다. 그 소박한 문장이 그의 마음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자신은 남의 밭이 푸르러진 것만 보고 자기 밭이 늦었다고 조바심을 냈습니다. 하지만 토질이 다르고 씨앗이 다르면 싹이 트는 시기도 다른 것이 당연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자의 땅이 다르고 각자에게 심어진 것이 다르고 각자의 계절이 다릅니다. 남의 봄과 나의 봄은 같은 달력 위에 있지 않습니다. 비교가 독이 되는 순간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서로 다른 조건, 다른 출발선, 다른 목적지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의 잣대로 줄 세울 때 그 줄에서 벗어난 사람은 반드시 자신을 실패자로 느낍니다. 그러나 애초에 같은 줄 위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각자 다른 길 위에 서 있었을 뿐입니다. 남의 잣대를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내 키가 보인다. 정약용이 농부의 밭 앞에서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남의 시간표가 아닌 나의 시간표를 살아가는 것. 남의 토질에 맞춘 농법이 아니라 내 땅에 맞는 방식으로 씨를 뿌리는 것. 그것이 비교의 덫에서 빠져나오는 첫 번째 걸음이었습니다. 비교의 독은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가장 강하게 작용합니다. 낯선 사람의 성공은 먼 나라 이야기처럼 흘려보낼 수 있지만 나와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환경에서 출발한 사람이 앞서 나갈 때 그 고통은 뼈를 찌릅니다. 정약용도 이 진실을 뼈아프게 경험했습니다. 정약용에게는 함께 과거를 준비하던 벗이 있었습니다. 둘은 젊은 시절 밤새 책을 읽고 서로의 글을 고쳐주며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둘 다 과거에 급제했고 둘 다 관직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벗은 조정에서 높이 올라갔고 정약용은 유배지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기에 그 거리가 더욱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만약 그 벗이 처음부터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다면 이토록 아프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묘한 계산법이 있습니다. 나와 먼 사람의 성공에는 감탄하면서 나와 가까운 사람의 성공에는 쓰라림을 느낍니다. 이것은 인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자신과 동일시하는 마음이 강해서 그의 성취가 곧 나의 부족함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거울 앞에서 사람은 움츠러듭니다. 축하의 말을 건네면서도 속으로는 피가 나고 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 초기 그 피를 숨기려 애썼습니다. 벗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담담한 안부만 적었습니다. 그러나 편지를 접고 나면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곤 했습니다. 자신이 미워졌습니다. 벗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자신이 유배보다 더 부끄러웠습니다. 학문을 닫고 덕을 쌓는다고 자부했던 사람이 고작 시기심 하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양용은 붓을 들어 자신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남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안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워할 것은 남보다 뒤처진 것이 아니라 남과 견주느라 나를 잃어버린 것이다. 벗이 높이 올라간 것은 벗의 일이고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느냐는 나의 일이다. 두 가지를 하나로 엮는 순간 둘 다 놓치게 된다. 이 고백은 정양용에게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비교의 감정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었습니다. 다만 그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시기심이 올라올 때 그것을 밀어내거나 덮으려 하지 않고 조용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마음은 어디서 온 것인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벗이 가진 그것을 내가 갖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가지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괴로운 것인가? 들여다볼수록 답은 분명해졌습니다. 정양용이 정말 원한 것은 벗의 벼슬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의미 있다는 확인이었습니다. 그 확인을 남의 성취에서 구하려 했기에 영원히 채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의 성공 앞에서 흔들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감정을 억누르는 힘이 아닙니다. 그 감정 아래 숨어있는 진짜 욕구를 찾아내는 정직함입니다. 대부분의 시기심은 뜯어보면 남이 가진 것을 빼앗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내 삶도 괜찮다는 확신이 부족한 데서 옵니다. 확신이 없으니 남의 잣대를 빌려 자신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남의 잣대를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내 키가 보인다. 이 한마디는 가까운 사이의 비교에서 더욱 절실해집니다. 벗의 키는 벗의 것이고 나의 키는 나의 것입니다. 두 키를 나란히 세우는 것은 측정이 아니라 고문입니다. 비교의 덫은 개인의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가장 뿌리 깊은 상처는 가족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부모가 자녀를 비교하고 형제가 서로를 견주고 부부가 상대의 부족함을 남과 대조하는 순간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이지 않는 칼이 오갑니다. 정양용은 두 아들에게 수백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유배지에서 아들들의 성장을 지켜볼 수 없었던 아비는 글로나마 가르침을 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들 속에 흥미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초기의 편지에는 다른 집 자제와 비교하는 구절이 간간히 섞여 있었습니다. 아무개의 아들은 벌써 경서를 떼었다더라. 아무개의 집안은 자제 교육이 엄하다더라. 아비된 마음에 아들이 뒤처질까 조바심이 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편지의 어조가 달라졌습니다. 남의 자제 이야기는 사라지고 대신 너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말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양용 자신이 비교의 고통을 뼈저리게 겪은 뒤였기에 그 독을 자식에게까지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비가 아들을 남과 비교하는 순간 아이의 마음속에는 자기 자신이 부족한 존재라는 믿음이 씨앗처럼 심어집니다. 그 씨앗은 어른이 되어서도 좀처럼 뽑히지 않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데 첫째는 조용하고 꼼꼼했고 둘째는 활발하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형은 차분한데 너는 왜 그러냐고. 둘째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아이에게는 너는 형보다 못하다는 선고로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둘째를 고치려 한 것이지 비교하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귀에 남은 것은 의도가 아니라 상처였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비교는 독이 됩니다.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다른 집 살림을 들먹이며 부족함을 지적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한 것은 조언이 아니라 평가였고 격려가 아니라 깎아내림이었습니다. 비교를 통한 동기부여는 친밀한 관계에서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입에서 나온 비교는 칼날처럼 정확하게 가장 아픈 곳을 뱁니다. 정양용은 후기 편지에서 아들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남의 재주를 부러워하지 말고 내 재주가 무엇인지를 찾으라. 남의 빠름을 쫓지 말고 내 걸음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살피라. 이 말은 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비교에 덫에 빠졌던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가족 안에서 비교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이는 자기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안도감 속에서 자랍니다. 부부는 상대의 부족함이 아니라 가능성을 봅니다.
형제는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 다른 길을 가는 동반자가 됩니다. 비교를 거두는 것은 기준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남이라는 외부의 자가 아니라 어제의 나라는 내부의 자를 꺼내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형보다 잘하라고 말하는 대신 어제보다 한 줄 더 읽었구나 하고 알아봐 주는 것. 배우자에게 남의 집은 이렇다고 말하는 대신 우리 집의 모양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손을 내미는 것. 이 작은 전환이 가족이라는 땅의 토지를 바꿉니다. 남의 잣대를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내 키가 보인다. 이 말은 나 혼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을 때 그 사람도 비로소 자기 키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비교를 거두는 일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인 동시에 곁에 있는 사람에 대한 존중입니다. 비교의 덫에서 빠져나오는 일이 쉬웠다면 정약용도 18년이나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머리로는 비교가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은 자꾸 남의 자리를 기웃거립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자기 위치를 확인하려는 레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레는 혼자 있을 때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남이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자동으로 켜집니다. 그래서 산속에 홀로 있으면 평온하던 마음이 사람들 사이로 돌아오면 금세 흔들리는 것입니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홀로 글을 쓸 때는 고요했지만 한양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그 고요가 깨지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비교의 본능을 완전히 끌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약용이 찾은 방법은 의외로 소박했습니다. 비교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습관을 없앨 수는 없지만 비교의 대상을 바꿀 수는 있었습니다. 옆 사람이 아니라 어제의 자기 자신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것. 이 단순한 전환이 그의 유배 생활을 전혀 다른 풍경으로 바꾸었습니다. 정약용은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읽은 책에서 오늘 한 줄이라도 더 깊이 이해한 것이 있는가? 어제 쓴 글에서 오늘 한 글자라도 더 정확하게 꽂힌 것이 있는가? 이 질문에는 남이 끼어들 자리가 없었습니다. 오직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그 사이에 작은 간극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간극이 아무리 작아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라고 부추깁니다. 어릴 때는 성적으로, 젊어서는 직위와 재산으로, 나이 들어서는 자식의 성취로 줄을 세웁니다. 그 줄에서 벗어나면 나고자 취급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줄 위에 서서 앞 사람의 등만 보며 달립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묻지 않은 채. 정약용의 제자 중에 유독 조급한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재주가 있었지만 늘 다른 제자와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누가 먼저 글을 깨쳤는지, 누가 스승에게 더 많은 칭찬을 받았는지가 그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어느 날 청년은 크게 좌절하여 공부를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같이 배우기 시작한 동문이 자신보다 훨씬 앞서 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그 청년을 마당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마당 한편에 소나무가 한 그루, 다른 편에 대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나무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청년도 따라서 바라보았습니다. 대나무는 봄이면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지만 소나무는 1년에 겨우 한 뼘 자랐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소나무는 바람에도 눈보라에도 꺾이지 않는 둥치를 갖게 되고 대나무는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빠른 것이 반드시 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느린 것이 반드시 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청년은 그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동문과 자신을 비교하는 대신 어제 이해하지 못한 구절을 오늘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속도는 여전히 느렸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몇 해가 지난 뒤 그 청년의 학문은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빨리 나아간 동문은 일찍 벼슬에 올랐지만 느리게 쌓은 그의 학식은 고을에서 오래도록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비교를 멈추는 것은 달리기를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코스가 아니라 나의 코스를 달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의 잣대를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내 키가 보인다. 내 키가 보이면 내게 맞는 걸음이 보이고 내게 맞는 걸음이 보이면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보입니다. 그것은 남이 정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교를 내려놓으라는 말이 세상에 눈을 감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남의 성취를 무시하거나 현실을 외면하거나 혼자만의 세계의 가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약용은 세상과 등진 은둔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배 중에도 세상의 흐름을 날카롭게 관찰하고 백성의 삶을 깊이 연구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비교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남을 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남을 볼 때 쓰는 눈의 종류를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시기의 눈으로 보면 남의 성취가 나의 실패로 보입니다. 배움의 눈으로 보면 남의 성취가 나의 참고서가 됩니다. 같은 장면을 보면서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마음에 남는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다산초당을 열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의 글을 읽을 때 두 가지를 구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사람이 나보다 잘 쓰는가? 라는 질문과 이 사람의 글에서 내가 배울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 첫 번째 질문은 순위를 매기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마음은 위축되거나 교만해집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성장을 위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면 마음은 열리고 배우려는 자세가 됩니다. 그러나 균형이 필요합니다. 어떤 비교는 해로운 것이 아니라 건강한 자극이 되기도 합니다. 핵심은 세 가지 기준에 있습니다. 첫째, 비교한 뒤 나의 마음 상태를 살피는 것입니다. 비교 후에 의욕이 생기면 건강한 자극입니다. 비교 후에 자괴감이 밀려오면 해로운 비교입니다. 둘째, 비교의 대상이 나의 진짜 목표와 관련이 있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 위에 있는 사람과의 비교는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지도 않은 길 위에 있는 사람과의 비교는 혼란만 줍니다. 셋째, 빈도입니다. 가끔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피는 것은 지혜입니다. 끊임없이 남을 쳐다보며 달리는 것은 자해입니다. 정약용의 삶에서도 이 균형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유배 중에도 다른 학자들의 저술을 탐독했습니다. 그들의 사유에서 배울 것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자신의 학문적 성취를 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배움은 취하되 비교는 내려놓는 것, 그 경계를 지키는 것이 정약용의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을 일상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남의 성공 소식을 접할 때 먼저 잠시 멈추고 자신의 마음을 살핍니다. 움츠러드는가, 아니면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가. 움츠러든다면 그 소식에서 한 발 물러나는 것이 자기 보호입니다.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면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성장입니다. 이 판단은 남이 해줄 수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이 자기 마음의 온도를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비교를 완전히 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비교가 떠올랐을 때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교의 생각이 올라오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 생각 위에 머무르는 시간은 줄일 수 있습니다. 정약용도 유배 18년 내내 비교의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자신을 다시 자기 자리로 돌려놓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남의 잣대를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내 키가 보인다. 그러나 잣대를 내려놓은 손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 손에는 이제 자기 자신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눈이 쥐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교가 어떻게 우리를 해치는지, 가까운 관계에서 어떤 상처를 남기는지, 어떻게 방향을 바꿀 수 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의 밑바닥에는 하나의 더 깊은 질문이 놓여 있습니다. 나는 왜 끊임없이 나를 남과 비교하는가? 그 뿌리를 캐면 거기에는 언제나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불확실함입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내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 것인지.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없을 때 사람은 바깥에서 답을 구합니다. 남보다 앞서 있으면 괜찮은 것이고 뒤처져 있으면 잘못된 것이라는 계산법에 기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산법에는 결정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영원히 앞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 한순간 앞서도 다음 순간 누군가에게 추월당합니다. 그래서 바깥의 확인에 의존하는 사람은 평생 불안합니다. 잠시 앞서 있을 때의 안도감은 금세 다음 비교 앞에서 무너집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 순환의 허망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한양에 있을 때는 승진이 확인이었고, 임금의 칭찬이 확인이었고, 동료들의 부러움이 확인이었습니다. 그 확인이 모두 사라진 유배지에서 그는 처음으로 아무런 외부적 확인 없이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벼슬도 없고 명예도 없고 그를 알아봐주는 사람도 없는 그곳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뼈를 때렸습니다. 처음에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외부의 기준으로 자기 가치를 측정하던 사람에게 그 기준이 모두 사라진 상태는 일종의 자유낙하와 같았습니다. 아래가 어딘지 모르는 채 떨어지는 공포. 그러나 바닥에 닿고 나서야 비로소 발을 디딜 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약용에게 그 땅은 자기 안의 확신이었습니다. 남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 그것만이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는 자기 확인의 방법이었습니다. 목민심서는 그런 자리에서 써졌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책을 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출판될 가능성도 없었고 그 글이 세상에 나갈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썼습니다. 백성을 위한 목민관의 도리를 한자 한자 써내려갔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교의 눈으로 보면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아무 보상도 인정도 없는 일에 수년을 쏟는 것. 그러나 자기 안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가장 확실한 자기 증명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은 남이 심어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씨를 뿌리고 스스로 물을 주고 스스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는 고요한 시간입니다. 밖의 소음이 클수록 안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하느라 분주한 마음은 자기 자신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남의 잣대를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내 키가 보인다. 이 한마디의 진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키는 물리적인 크기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는지에 대한 자각입니다. 그 자각은 남과 비교하는 소란 속에서는 결코 찾아오지 않습니다. 비교를 멈추고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고요 속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의 유배는 18년 만에 끝났습니다. 강진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온 날, 그의 나이 57살이었습니다. 40에 떠나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온 세상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함께 벼슬길을 걷던 벗들 중에는 높은 자리에 오른 이도 있었고 이미 세상을 떠난 이도 있었습니다. 한때 그와 자리를 다투던 관료들은 노인이 되어 있었고 그를 부러워하던 후배들은 중년의 얼굴로 변해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고향집 마루에 앉아 오랜 시간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이라면 돌아오자마자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려 했을 것입니다. 남들은 이미 저만큼 갔는데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조바심을 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18년 전의 정약용과 지금의 정약용은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비교라는 자를 내려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돌아본 유배의 시간은 참으로 이상한 세월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의 속도에 쫓기던 발걸음을 멈추고 나서야 자기만의 걸음이 보였습니다. 남의 성취를 재던 자를 버리고 나서야 자기 손안에 이미 있는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유배지에서 쓴 500여 권의 저서는 남과의 경쟁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고요한 시간이 빚어낸 결실이었습니다. 정약용은 말년의 자식들과 제자들에게 자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남보다 높이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라 믿었다고. 그래서 쉬지 않고 달렸고 남이 한 발 앞서면 두 발을 뛰려 했다고. 그러나 유배지에서 모든 것이 멈춘 뒤에야 알았다고. 높이는 남과 비교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고. 뿌리 얕은 나무가 아무리 높이 자라봐야 바람 한 번에 쓰러지지만 뿌리 깊은 나무는 천천히 자라도 100년을 견딘다고. 비교의 덫은 교묘합니다.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동기부여라는 이름으로, 현실 파악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빠져 있으면서도 빠져 있는 줄 모릅니다. 남과 비교하며 조급해하는 것이 노력이라고 착각합니다. 남의 기준에 맞추느라 지치는 것이 성실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진짜 성장은 고요합니다. 남의 눈이 아니라 자기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
비로소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덜어야 하는지가 선명해집니다. 남의 잣대 위에 서 있으면 늘 흔들리지만 자기 땅 위에 서면 비로소 균형이 잡힙니다. 남의 잣대를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내 키가 보인다. 이 한마디를 정약용은 18년에 걸쳐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그의 남은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비교가 멈추자 조급함이 사라졌고, 조급함이 사라지자 집중이 찾아왔고, 집중이 찾아오자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대들에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대들은 몇 번이나 남의 자를 꺼내 자신을 재셨습니까? 그 자를 내려놓으면 무엇이 보일 것 같습니까? 혹시 그 자 밑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자기 자신의 모습이 있지는 않겠습니까?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남과 비교했던 순간을 하나만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에 남 대신 어제의 나를 놓아 보십시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한 뼘이라도 나아진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남의 심리보다 나의 한 걸음이 더 진짜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남보다 앞섰다는 기록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으로 살았다는 고요한 확신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발견한 자유, 비교의 덫. 바깥에 있는 그 넓은 땅 위에 그대들도 오늘 한 발을 내디뎌 보시기를 바랍니다.